오렌지 연필과 그다음에 주권방송이 처음으로 2018년 콜라보레이션해서 지읒 같은 세상이라는 테마를 갖고 가짜 자존감 대 진짜 자존감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그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의 삶의 고단함을 잠시 녹여줄 재즈 공연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캣 베이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오늘은 이 가짜 자존감 고난서예라고 가장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초한 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우리 지금 자존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꽤 됐어요. 아시다시피 자존감 관련 이 도서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데 굉장한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라는 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됐을까요? 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자존감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관심의 대상이 됐겠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이 옛날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오늘날에 우리한테만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면 언제라도 인간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면 자존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논하려면 이 자존감이 뭐냐 하는 것부터 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좀 전에 한 얘기가 이겁니다. 이제 왜 자존감 열풍이 한국 사회에 불어닥쳤는가 하는 얘기였고요. 이건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니까 일단 자존감이 뭐냐 그러면 개념부터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판단의 기초에 스스로를 존중하는 감정. 말이 좀 복잡한데요. 여기서 핵심은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나를 스스로를 내가 나를 존중하는 어떤 마음 이런 게 이제 생기려면 나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자존감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개념, 자기 평가, 그다음에 자기 감정. 자, 우선 사람은 자기 개념 같은 게 있죠. 개념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어떤 관념 이런 정도로 그냥 설명해 드릴 수 있겠는데 개념이 형성되느냐 형성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어릴 때는 그냥 막연하게 나에 대한 어떤 인상이라든가 좀 정보를 몇 가지를 가지고 단편적인 나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게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개념화되죠.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자기 개념이 생기는 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책에서도 예를 들었는데 중국산 물건들 써보신 분들이 있죠. 써보면 옛날에는 어떤 경험이었어요. 썼을 때마다 역시 중국 놈 줄 건 안 돼. 떼놈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서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그러면 개념이 생겨요. 중국산 물건은 쓰레기. 그런 게 생기죠. 그게 이제 개념입니다. 일종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물론 저는 이제 약간 지금 최근에 쓴 중국산 제품이 괜찮아서 약간 교정 중에 있으나 일단 자기 개념이 한번 형성되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쌓이고 정보가 쌓이고 이러면서 결국 자기 개념이 형성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등등의. 그게 이제 자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개념이 형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돼요? 자기 개념 운명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다고 해서 개념이 안 생겨요? 생깁니다. 인간은 일반화하고 추상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념적 사고를 하죠. 우리의 언어 자체가 개념을 사용하는 거죠. 다. 예를 들면 제가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근데 이 식사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어떤 사람은 이걸 이해 못하면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전 라면 먹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상화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쓸 때는 이미 거기 합의가 있어요. 저녁에 즈음에서 먹은 모든 것을 식사라고 저 사람이 얘기할 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빵을 먹은 사람이든 라면을 먹은 사람이든 밥을 먹은 사람이든 식사하셨어요? 그럼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개념을 쓴다는 것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거의 개념화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나에 대한 개념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겠죠. 나에 대한 개념도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만들려고 노력 안 해도 그냥 생겨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자기 개념은 운명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자기 개념이 생기면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나한테? 미치죠. 중국산 물건은 쓰레기다라는 개념이 생기면 그 다음에 중국산 물건을 살 때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웬만하면 안 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 개념이. 그 다음에 이 자기 개념이 형성이 된 다음에는 거기에 기초해서 평가를 해요. 자기를 평가.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아까 자존감의 핵심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가, 자기 평가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이제 가치 평가를 한다는 거죠. 나의 가치를. 자, 근데 이 가치라는 개념은 어떤 건가요? 사람이 꼭 필요한 개념일까요? 사람 없이도 쓸 수 있는 개념일까요? 어떤 것이 나한테 가치가 있다 없다 이걸 사람이 있어야 따질 수 있나요? 아니면 사람 없이도 따질 수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따질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판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위 판단이 있고 가치 판단이 있는데 진위 판단은 나나 주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게 개입되지 않아도 판단 내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빠르다. 자, 어때요?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판단 내릴 때 참이냐 거짓이냐를. 상관없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와 상관없이 비행기는 차보다 빠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진위 판단이에요. 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건 나하고 전혀 주체하고 상관없이 객관성을 가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가치 판단은 나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따지는 거죠. 이로운가 해로운가. 그래서 나한테 이로우면 어때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높은 것이고 나한테 해로우면 가치가 없거나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철저히 주체 중심입니다. 사람이 꼭 개입돼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판단을 다 하죠. 예를 들어서 카페라떼 같은 커피를 먹을 때도 저거와 관련된 진위 판단 같은 거는 뭐예요? 우유가 들었으니까 밥 대신 먹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저는 밥 대신 저거 먹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그런 거 이제 그렇게 진위 판단이 참이다. 맞아. 저건 밥 대신 먹을 수 있어. 한 끼 대용이 돼. 이런 거고요. 가치 판단은 뭐죠? 굶주린 저에게 저 가치가 있어 없어요? 저게 있는 거죠. 식사 대용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저 내용이 바뀌면 또 가치 판단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알고 봤더니 식사 대용으로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료더라. 이런 게 이제 정보가 밝혀지면 가치가 뚝 떨어질 수도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람은 진위 판단도 하지만 가치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한테 더 중요한 판단은 뭘까요?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단은 가치 판단입니다. 나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거 자체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한 게 별로 없어요. 설사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더라도 나한테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지구가 멸망하겠죠. 그러면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관심 있는 것은 가치 판단입니다. 나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게 이제 가치라는 개념이고 이 가치 판단을 함으로써 갖게 되는 평가가 이제 가치 평가인 거죠.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테고. 자, 그럼 사람도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텐데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로운 존재인가 해로운 존재인가를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모든 존재의 가치는 사람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판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런 포인터의 가치는 뭐에서 결정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사용가치라고 합니다. 유용성, 쓸모. 제가 책에서는 주로 쓸모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게 쓸모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단추를 눌렀을 때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불키면 포인터가 잘 나와야 되고 이러면 저한테 유용하죠. 이건 쓸모가 있습니다. 가치가 높은 거죠. 근데 이게 넘겼는데 안 넘어간다든가 10번 눌러야 한 번 넘어간다든가 5동작 한다든가 그러면 벌써 쓸모가 없습니다. 저한테. 이거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가치는 사용자 혹은 소유자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얼마나 유용하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 사용가치라고 하는 거고요. 주방장에게 칼의 가치는 얼마나 잘 이 재료들이 쓸리느냐, 잘리느냐 이런 것이 결정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사람의 가치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모든 것의 가치는 쓸모, 유용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본다면 사람의 가치는 어때요? 과연 그럴까요? 사람의 가치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가치라고 다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여튼 이거나 식칼이나 이런 거는 누가 사용자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소유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죠. 따라서 그게 가치가 있냐 없냐, 즉 쓸모가 있냐 없냐를 그 사용자나 소유자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소유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 노예제 시대 때라면 몰라도 인간을 소유할 수 없는 노예제 이후의 시대부터는 사람의 가치를 소유자나 사용자가 얼마나 써먹기 좋으냐, 그 사람한테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갖고 못 따집니다. 원래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였죠. 옛날에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사람의 가치는. 그러면 인간의 쓸모, 유용성, 뭘 대상으로만 따질 수 있을까요? 한 개인을 대상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동체나 사회를 대상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 내가 사회에 얼마나 유용한가, 쓸모가 있는가 가지고 따질 수 있겠죠. 만약에 사회에 내가 쓸모가 없다, 유용하지 않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가치가 낮은 것이고, 또 가치가 아니라 그냥 낮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사회적으로 내가 유용성과 쓸모가 높다, 많다 그러면 가치가 높은 겁니다. 자, 과거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가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해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도 사람을 평가할 때 뭘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높게 평가하고 그랬을까요? 이순신 장군 여러분들 높게 평가하시죠? 존경하시고. 거북선을 많이 소유하셔서 존경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뭐 때문에? 사회에 굉장히 유용한 활동을 하신 거죠. 좀 좋게 이제 좀 유연하게 표현하자면 기여,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죠. 그게 이제 쓸모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은 사회, 민족에게 엄청난 쓸모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가치 평가가 아주 높게 나온 거죠. 근데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사대강 판다든가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어때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죠. 세상을 오염시켰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높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실 우리는 사람들 평가해 왔어요. 존경했던 사람, 높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은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들이었지,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들, 패끼치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보통 어른들은 이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쓸모없는 놈 이러잖아요. 아직도 그런 욕이 나오죠. 이 쓸모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이때 쓸모는 뭡니까? 이 세상에 너는 쓸모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나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결국 뭘 평가해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냐, 아니냐, 이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존재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자존감 형성에서 핵심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나의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나는 사회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가 됐어요. 그러면 나에 대한 감정이 생기겠죠. 이 평가에 따른 감정이 생기죠. 아까 중국산 제품은 쓰레기다 이랬을 때 감정 생기죠. 중국산 제품만 봐도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혐오감 생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나에 대한 감정이 생기는데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쓸모 있는 인간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자기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까지 다 결합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개념. 자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의 기초에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거기에는 이 감정, 자기 개념,
자기 평가에 이런 3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존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전에 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이걸 넘겨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야, 이렇구나.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PPT를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가 나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회적 쓸모에 대한 평가를 일단 하잖아요. 내가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냐, 하지 않느냐. 근데 능력에 대한 평가도 할까요? 그러려면 능력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지위, 역할과의 관련성 관계가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어떤 지위,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면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능력 발휘를 해서.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 역할 수행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 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으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이란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에 대한 능력을 평가할 때는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쓸모가 있는 인간인가,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도 평가하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보통 자기 효능감이라고도 얘기하죠. 딱 좀 저는 그 개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자신감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개념은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도 이 가치 평가를 하는 데서 반드시 들어가는 하나의 요소다. 그래서 능력 개발 문제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다면 자존감에 대해서 일단 개념 정의를 쭉 했으니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문제 한번 살펴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자존감이 어떠냐 이거죠. 자존감들 다 어때요? 높아 보여요? 일단 강의에 많이 오신 거 보니까 한국인들 자존감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데 안 와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오늘 말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그랬어요. 자존감 주제 강연 하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의 자존감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한국인의 자존감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까처럼 자존감이 정말로 우리가 자존감을 평가할 때 자존감을 사회적 가치 혹은 사회적 쓸모에 기초해서 평가한다면 그렇게 자존감이 만들어진다면 또 그걸로 인간을 평가하는 사회라면 한국 사회가 우리가 자존감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요 사회적으로 쓸모있는 일을 하면서 살까요? 아닌가요? 쓸모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노동자들 사회에 필요한 물건, 서비스 이런 걸 생산하고 있지 않아요? 사회에 굉장히 쓸모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농민도 사회에 필요한, 공동체에 필요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쓸모있는 일을 하고 있죠. 지식인들도 사회비 어용 지식인이 아닌 한 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니까 굉장히 쓸모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이명박 같은 사람 빼고 괜찮은 정치인들은 또 사회 발전을 위해서 뭔가 쓸모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절대 다수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쓸모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회에 해끼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범죄자, 악질적인 정치인, 뭐 이런 이제 민족 반역자 뭐 이런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절대 다수는 사회에 쓸모가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마땅히 다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나를 생각해 보면 난 세상에 도움되는 일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자존감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렇게 평가를 한국 사회가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옛날처럼 사람을 사회적 가치, 즉 사회적 쓸모에 의해서 평가해 준다면 자존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순신 장군이 돈 많아서 존경받은 거 아니거든요. 거북선 많이 소유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쓸모있는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쓸모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존경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 시대 때 우리 존경했던 사람들 다 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세종대왕 돈 많아서 존경합니까? 한글 만드셔서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이죠. 근데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과연 돈은 없지만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심각하게 왜곡됐어요. 한국 사회가 병들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사람을 뭘 갖고 평가해요? 뭘 기준으로? 돈이죠. 1차적으로 제일 많은 게 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돈과 연동된 여러 가지 나오죠. 그 다음부터 학벌, 뭐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명예, 뭐 등등. 요즘 외모 갖고도 그래요? 하여튼 웃겨요. 그죠? 하여튼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거, 사회적 쓸모와 상관없는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풍조가 한국 사회에 만연돼 있죠. 그 중심에 물론 뭐가 있느냐? 돈이 있습니다. 돈. 그래서 요즘에는 돈이 아주 많으면 도둑질을 하더라도 조금 사회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도둑질해서라도 잘 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왜곡됐습니다. 심각하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어때요? 손상되는 거죠. 나를 높게 평가를 못하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정상적으로 평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깎이는 거죠. 자존감이. 이게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되고, 이 자존감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많은 책들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 한 책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가치를 돈 같은 거로 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책 읽고. 그래,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평가하면 안 돼. 오로지 사회적 쓸모로 평가해야 돼. 그럼 나는 쓸모 있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요? 밖에 나가서 또 그게 유지돼요? 그런 마음이? 잘 유지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나는 나를 사회적 가치, 사회적 쓸모로만 평가하겠어 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나갔더니 가족들이 막 무시해요. 아직도 취직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나가 죽어라 이러. 그러면 이제 막 무너지는 거죠.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수가 평가를,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돈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걸 기준으로 자꾸 비교하죠. 너는 쟤보다 뭐 대학을 나쁜 데 나왔어. 넌 쟤보다 돈을 못 벌잖아. 뭐 등등. 그러니까 이게 계속 노출이 돼요. 밖에 나오면. 그러면 이게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그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들 알아요. 돈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 인간을. 그래, 내가 돈으로 평가받는 게 싫다는 것도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다들 화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그 결심을 유지하고 꿋꿋하게 살아야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 자체가 굉장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나는 존엄한 인간이야 이러고 나왔는데 막 사방팔방에서 무시당하고 이러면 힘들어요. 난 존엄하지만 돈과 타협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인의 자존감이 심각한 손상을 겪고 있는 것은 사회가 병들어서 인간의 가치를 왜곡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설사 옳은 생각을 가지더라도 사회적 압력을 견디기 힘들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한국인들이 자존감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 얘기 물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혹시 질문지에 나중에 쓰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자존감이 이제 높아지려면 나를 계속 높게 평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또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사회적 쓸모가 더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가치 높다고 평가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요.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세종대왕이 당신 너보다 세종대왕이 더 훌륭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말도 안 돼. 왜 내가 더 훌륭하지? 그 과대망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거 갖고 별 화 안 나요. 사람은 그거 갖고 화내는 게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가 너보다 더 훌륭해 그러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뭐라고 막 이러면서 왜 나의 자존감을 뭉개는 거 이러진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공정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무조건 높게 평가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지 않아요.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진짜로 바라는 건 뭐냐, 정당한 평가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평가해달라. 인간 사회적 가치로. 왜 나를 그걸로 평가 안 해주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중근 의사보다 네가 가치가 낮아 그러면 참을 수 있지만 그건 아무렇지 않지만 이명박보다 네가 가치가 낮아 이러면 어때요? 막 그때는 막 머리가 열리잖아요, 그죠? 감당할 수 없는 분노. 분명히 내가 가치가 높은데 다스를 갖고 있다. 그 하나는 자 디스예요, 다스예요. 자 다스. 자 어쨌든 그렇게 평가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치가 높지 않은 자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당한 가치 평가가 되는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신뢰감을 주죠. 안정성을 주고. 그리고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자존감의 발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자존감은 뭐 크게 보면 두 단계, 더 세밀하게 보면 세 단계 정도에 거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존감의 무의식적 토대라고 하는 것은 생애 초기 상황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은 뭐에서 생기겠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환영받느냐, 환영받지 않느냐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은 다 태어났을 때 우리 시련부터 겪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제일 먼저 당하는 일이 맞는 거잖아요, 의사한테. 요새는 안 때려요, 애 나오면 이렇게 울라고. 좀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안 될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나오자마자 첫 경험이 엉덩이 맞는 거잖아요. 자, 근데 딴 얘기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람 아이들은 어때요? 내가 이 세상에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나왔을 때 계속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느낌이 생기겠죠. 심층 깊은 곳에. 심리학자들은 어느 정도까지도 보냐면 저도 동의하는 대목이지만 어른들이 자기를 볼 때 아기가 누워서 이제 뒤집기도 못할 때라도 볼 때마다 막 웃어요. 싱글싱글. 그러면 아기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직 언어 능력도 없고 뭐 없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 것 같은 느낌 받을까요? 굉장히 예쁜갑다 생각하겠죠. 안 예쁜데 예쁘다고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 경험 때문에. 어른들이 볼 때마다 웃어줘요. 그러면 괴물 보고 웃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험악하게 생긴 대상 보고.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웃어줄 거라고 박히는 거죠.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벌써. 딱 그 느낌이 이때부터 쌓입니다. 이게 이제 어릴 때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아동기 정도로 진입하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죠.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습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이 이제 부모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자식이 뭐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인간.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초엔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존엄한 존재인 인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존엄한 존재라는 거 우리 어릴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듣고 배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말로는 들었죠. 현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어도. 자,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는 존엄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 존재가 나한테서 태어나서 내 자식이 됐어요. 그 자체로서 굉장히 귀중하고요. 사랑과 존중을 받아 마땅한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책임지게 된 하나의 존엄한 인간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위해주는 것. 이게 이제 자식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죠. 부모의. 그래서 정말로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아이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못할까요? 사랑합니다. 다른 아이는 죽든 말든 내 자식만 사랑한다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릴 때 무조건적 사랑과 존중이 가능한 겁니다. 내 자식인 동시에 인간이니까. 그래서 부모한테 이런 사랑을 받으면 마음속에 어떤 신념이 생기겠어요, 아이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때는 쓸모가 누구한테 따져지냐면요. 사회적 쓸모는 못 따져도 부모한테 내가 쓸모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부모한테 내가 쉽게 하면 귀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겠죠. 부모가 애지중지하니까 내가 굉장히 귀중하구나 부모한테. 나의 귀중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라는 신념도 생기게 되고 이게 이제 자존감의 기초죠. 그래서 어릴 때까지 이런 건강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의 기초가 튼튼하다, 잘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렸을 때 이게 안 됐던 사람들 공부 잘해야만 이뻐해 준다든가 아니면 뭐 조건을 걸고 들었을 때만 사랑을 해준다든가 혹은 자유를 제약당하면서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든가 이런 식의 어린 시절을 거친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감의 기초가 좀 약하죠.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무식에서는. 또 나는 정말 부모님께 귀중한 존재다라고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틀림은 그냥 나 같은 건 없어져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귀중한 존재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가 자존감이냐? 일부 미국 심리학자들은 이때까지가 자존감이 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8세 이전에 이게 거의 형성되는데 이러면 자존감이 다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요. 8세까지 형성되는 이거는 자존감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은 뭘 따지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중심은 부모에게 내가 얼마나 귀중한가 쓸모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형성됩니다. 이 자존감의 기초는. 근데 그 다음 단계인 자존감은 아까 얘기했듯이 뭘 따지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아니라 사회에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냐 쓸모 있는 존재냐를 따지는 단계로 넘어가죠. 이게 자존감이죠. 사회적 가치를 따지는 단계까지 갔을 때. 그래서 요거는 8세 이후부터 계속 진행이 되면서 죽을 때까지 변동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형성이 되고 나면 잘 변하지 않긴 해요. 상당한 공고성과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동 가능해요. 상당히 변동 가능합니다. 이거는. 자존감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도 한국 사회에 살다 보면 자존감이 막 형성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딱 계속 나쁜 평가를 받으니까 부당하게. 거꾸로 자존감의 기초에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굉장히 좋은 어떤 경험을 계속한다. 그 이후에. 그럼 자존감이 빠른 속도로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는 상당히 유동성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강조하는 자존감의 기초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자존감의 다가 아니다. 그것은 그냥 기초일 뿐 진짜 자존감은 사회적 가치, 사회적 쓸모에 의한 평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자존감의 객관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요. 내가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뭐 나는 별 볼일 없는 인간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나만 떠올려도 기분이 나쁘고 거울만 봐도 짜증나고 그래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사례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울 보고 너 사실은 되게 괜찮게 생겼어. 그리고 또 마음씨도 착하고 사회에 도움도 되고 막 좋은 일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100번씩 외워. 그러면 너 자존감 올라갈 거야. 이런 유의 심리학책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거 해보셨어요? 어떤 책 보니까 거울 보고 하루에 100번씩 외치라 그러던데 그러다 거울을 깨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나중에 애꿎은 잘 안 됩니다. 자존감은 주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쉽게. 그런 건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조작 가능할 수 있다면 자존감 문제를 해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해결하죠. 그냥 자기 개념 수정하고 자기 평가 수정하고 나 50점짜리인 줄 알았더니 100점이네? 오늘부터 100점? 이러면 자존감이 생기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존감은 객관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내려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설정됐을 때 이게 오래 가는 겁니다. 객관성이 있으니까. 근데 주관적으로 한 거는 오래 안 가요. 절대로. 그래서 금방 허물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자존감을 쉽게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까 그 얘기입니다. 객관적 평가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무조건 나를 높게 평가해 주길 바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칭찬을 해주는데 과도한 칭찬을 한다. 어떤 것 같아요? 뿌듯해요? 자존감 올라가는데 도움 될 것 같아요? 너 사실은 천재야. 수학 시험 보면 막 70점 나오는데 너는 수학 영재야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자기를 모독하거나 놀린다고 생각하지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거 듣고 좋아하는 건 바보죠. 그죠? 자, 사람들이 원하는 건 객관적 평가예요. 너 70점 받으면 70점 받았으니까 뭐 다음에 좀 노력해. 이 정도를 듣고 싶은 거지. 너는 사실은 100점짜리야.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약간의 센스를 발휘한다면 한 70점 받으면 80점 정도 칭찬해주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 주관적으로 너무 격찬하는 칭찬, 지적 이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객관적 평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존감이 나쁘면 굉장히 나쁜 문제가 생기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단 자존감의 문제가 생기면 병적인 욕구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방어 욕구, 의존, 인정, 과시 뭐 이런 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과시 욕구가 생기죠. 내가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내가 사회적 가치가 낮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은 이걸 눈치챌까 봐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럼 사람들 앞에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겠죠. 증명하고 확인받아야 되겠죠. 그게 과시입니다. 그래서 계속 과시를 하게 돼요. 나는 사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도 왜 그래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런 모든 것이 병적인 욕구인데 왜 생기느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우리한테 경험하게 한다. 즉,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한다는 것인데, 이런 무가치감. 나는 가치가 없다. 사회적 가치가 없다. 나는 투명인간이다. 존재감 없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무력감. 나는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열등감, 수치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감정이 생기니까. 그리고 대인관계도 심하게 왜곡시키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솔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걸 무서워해요. 자기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체가 폭로될까 봐 무서워서 계속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감추기와 위장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으니까 항상 뭘 걱정해요? 상대방이 날 어떻게 할 거라고 걱정해요. 버릴까 봐. 이 사람들은 벌써 그 사랑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버림받는 걸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게 무섭기 때문에 계속 의심하죠. 혹시 저놈이 딴 사람 더 좋아하지 않을까? 뭐 등등 막 의심하고, 그 다음에 그게 무서워서 상대방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또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죠. 막 깎아내리죠. 상대방이 잘난 걸 못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났다는 게 자기의 초라함을 자극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딴 사람 칭찬받는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깎아내립니다. 뒷담화의 명수들 있죠.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으면 굉장히 많은 정신장애와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 정신장애의 거의 대부분은 자존감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울증, 섭식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있어요. 이건 생략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존감과 삶의 질을 보면 이 자존감이 높으면 어떤 삶을 살까요? 그 사람은 뭔가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병적인 욕구가 없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목표지향적인 삶, 어떤 건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목표지향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죠. 뭐에 쫓기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뭐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존감이 낮다면 어떤 삶을 살까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살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하고, 자존감이 낮으면 수많은 병적인 욕구라든가 뒤틀린 대인관계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 자존감 낮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방어하기 위해서,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 추구하는 거죠. 돈을 추구해서 내가 자존감 낮다는 걸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자존감이 올라갈 거야. 수술을 500번쯤 하면 자존감이 올라갈 거야. 선수 500번 하느니 머리를 바꾸면 안 돼. 그죠? 아예. 그 정도 견적이면.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존감이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 집착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매사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그렇죠. 안철수 씨도 이쪽일까요? 물어보세요, 한번. 자, 그 다음에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그죠? 얼굴을 보면. 그래서 얼굴이 안 돼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세상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그 유명하게 이름만으로 잘 팔린 책이 있죠. 내용도 괜찮은
내용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름이 훌륭해서 잘 팔리지가 않았어요. 미움받을 용기. 자, 근데 제가 디스해서 죄송한데 내용이 별게 없어요. 자, 세상을 변혁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세상을 변혁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옛날에 예수가 뭐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려고 막 그 나섰을 때 어때요? 모두가 칭찬했어요? 못 박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사실은 그게 이후에 역사적으로 인류가 한테 쫙 퍼진 일반 종교가 된 거지. 그 당시에는 소수였습니다. 소수니까 그렇게 당했죠. 자, 세상을 변혁하기 위한 삶. 이거는 소수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이 다수였을까요? 우리 2천만 동포 중에 뭐 1,800만이 독립운동했을까요? 아닙니다. 독립운동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지금에서 우리는 옛날 생각하니까 많이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변혁하려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소수적 삶이에요. 소수의 삶. 근데 자존감 높은 사람은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압력, 사회적 압력 이런 데 잘 견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고 또 그런 확신에 기초해서 자기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남의 부당한 압력이 들어와도 견뎌냅니다. 오히려 설득하죠. 다수가 잘못된 거를 설득해줘. 이게 정치 지도자 혹은 선구자들이 할 일 아닌가요? 남들 하는 거 따라서 하는 거라면 그거는 인공지능 시키는 게 나아요. 때마다 여론조사 하는 겁니다. 쫙 여론조사해서 데이터 분석해서 메타 분석 해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 1순위, 2순위, 3순위 쫙 나와요. 1순위 투기, 비트코인 투기. 뭐 이렇게 나오면 정치인은 뭐 해야 돼요 이제? 비트코인을 앞장서서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대중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게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난의 길, 현극의 길, 소수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옳은 거를 전파하고 알리고 싸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적응입니다. 모토가. 둥글게 모난 거 다 찍어내고 어른들이 우리한테 권장하는 삶이죠. 모나게 살지 마라. 모나게 살아야 되는 거 원래. 그래서 모남이라는 것도 나온 거 아니에요 옛날에. 죄송합니다. 네. 제가 언어적 문제가 있어서. 자, 근데 하여튼 모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자꾸 강요받고 있어요. 그냥 둥글게 살아. 그냥 가서 적응해. 불의를 봐. 참어. 요즘에 부모들이 자식한테 불의를 보면 맞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래요 부모들이? 도와주지 마. 너도 왕따 당하니까. 왕따 당하면 저도 같이 왕따 당하는데요. 그래도 도와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몇 없어요. 그 얘기했다고 우리 애도 왕따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단 부모가 나서야 돼요. 가서 신고하고. 신고 정신을 키워줘야 됩니다. 제도를 활용해서. 이거 딴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애는 신고 대왕. 친구들을 신고하는. 자, 그래서 이제 왕따의 상처를 잘 극복한. 자, 어쨌든 세상에 적응하는 삶을 살게 돼요. 계속 적응해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잘못된 거에 적응하면 그 결과가 뭘까요? 그게 바로 정신병 아니겠습니까? 정신병이 딴 건가요? 잘못된 환경에 억지로 적응하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내면이. 그게 정신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적응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 정신병자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걸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지. 전두환 독재체제에 적응하고 살아 그러면 너 미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죽더라도 싸워. 죽더라도 싸우는 사람은 정신적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자, 근데 어쨌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걸 하기 힘들어요. 워낙 자기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인정받는 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먹거나 배척되는 거, 배척당하는 건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적응하는 삶을 하게 됩니다. 싸우지 못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련이 닥쳤을 때 그걸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까요? 높은 사람일까요? 높은 사람이겠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력감이 없어요. 즉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심리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자기 효능감이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시련에 빠지더라도 좀 일어납니다. 다시. 또 싸워요.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때요? 시련이 닥치면 굴복합니다. 약해져요. 자존감 낮은 사람은 시련을 겪을 때마다 혹은 좌절과 패배를 경험할 때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이 관찰됩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서. 자, 이렇게 시련을 극복하는 삶이냐, 이겨내는 삶이냐, 굴복하는 삶이냐라는 것은 시작점은 비슷할지라도 나중에 결과를 어떻게 만들까요? 엄청나게 다르게 만듭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계속 시련을 뚫고 나갈 것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계속 시련 앞에 주저앉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점을 가지더라도 나중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달라졌을까라고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존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낮은 자존감과 두 가지 인간 유형에서 무술이 아시죠? 이름이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왕궁에서 이제 수발들던 그 시종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무술이는 착한 사람이에요? 왜 제가 무술이란 말하면 무술이를 뭐 비하하려고 폄하하려고 그래서 얘기 쓴 게 아니에요. 뭘 딱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냐면 무술이는 그 왕족들 혹은 왕한테 싫은 말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또 앞에서 기분 나쁜 표정은 지을 수 없죠. 자유롭게 의사표현 같은 것도 안 하겠죠. 근데 왜 그래요? 착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뭐 할까봐. 왕국에서 쫓겨날까봐. 이걸 이제 비유하자면 사랑이 이럴까봐.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말도 옛날에 썼었고 순둥이란 말도 썼었는데 그 말을 왜 안 쓰고 이번에 굳이 그걸로 바꿨냐면 그 말 자체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착하다는 개념을 자꾸 떠올려요. 그래서 헷갈려해요. 안 착해요, 이 사람들. 제가 좀 세게 얘기할 건데 안 착해요. 착한 게 아니고 사랑을 잃는 것 혹은 거절당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쁜 짓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거, 버림받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포에 계속 시달리고 만성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요한 관심사는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싫은 소리 안 하고, 비위 맞춰주고, 착하게 행동하고, 이름으로써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 무술인은 행복할까요? 욕 안 하고 살아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행복하면 뭐 이렇게 살아도 제가 뭘 안 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이 행동이 굉장히 힘들어요. 오랫동안 살다 보면 피곤해요. 나중에 지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반대인데요. 이 낮은 자존감을 착한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과시하는 거죠. 나 잘났다.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특별 대우해달라. 그리고 수틀리면 아무나 막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이런 짓을 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걸 자꾸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안 괜찮으니까 실제로는. 나르시시스트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 좀 수준 낮은 나르시시스트 정도 되겠죠. 의전을 요구하고 막 이런 거 티내고 시계도 만들었다면서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 권한대행 할 때. 와, 그 시계 받은 사람들 그걸 기억하세요. 나르시시스트의 상징. 시계. 황교안 시계. 자, 근데 얼마나 과시하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시간에 국민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하죠. 그죠? 자, 어쨌든 나르시시스트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자꾸 드러내서 과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무술인은 낮추는 거고. 낮은 자존감의 표현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인들의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치 평가 기준이 왜곡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나를 사회적 쓸모로 평가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가 딴 거로 평가해 주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뭘 추구할까요? 그렇죠. 사회가 높게 평가하는 기준을 쫓아가려고 그러겠죠. 대표적인 게 돈이겠죠. 즉 진짜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사는 게 아니고 가짜 자존감을 쫓는다는 거죠. 이 가짜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는 자신의 사회적 가치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높게 평가하는 것에서 비롯된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쾌감이다. 이게 사실은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지배하는 핵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실제로는 자신의 사회적 가치가 높지 않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어요. 최소한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그 생각 올라와요. 그러기 때문에 뭘 해요? 과시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랑 비슷해요. 가짜 자존감도 그거예요. 가치가 높지 않은데 높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사회적 쓸모로만 평가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나 돈 많으니까 자존감이 높아. 난 이렇게 지위가 높으니까 자존감이 높아. 난 이번에 서울대학 나왔으니까 자존감 높아. 이렇게 하는 거는 어때요? 진짜 자존감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사회적 가치하고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자존감이 높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죠. 위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엔 기분 좋아요. 자존감이 높은 것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막 쾌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봐라, 나 이번에 돈 이렇게 많이 벌었다. 연봉이 1억이다. 이러면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죠. 왜 오래 가지 않을까요? 일단 결정적으로 그 외적인 요인들이 사라지면 바로 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 변동돼요. 예를 들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자존감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럴 때는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가짜 자존감이죠. 목에 힘주고 막 쾌감, 우월감 느끼며 살아요. 그러다 망했어요. 그럼 어때요? 턱 떨어지죠. 그래서 보면 이 정치인들 중에서도 부패 혐의로 감옥 들어가면 자살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꿋꿋하게 반성하고 나와서 다시 살지 자살할까요? 자존감이 너무 빨리 추락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짜 자존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작살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자존감은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다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기면 오래가고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난관 어떤 조건의 변화가 있어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또 이게. 근데 가짜 자존감은 그렇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죠. 주식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은 뭐에 따라 변동할까요? 주식 시세, 주식 자산 정도의 가치. 나는 자존감 올라갔어 오늘. 시장 그래프를 보니까 막 올라가네 자존감이. 그 다음날 보니까 막 떨어져. 이렇게 돼버리죠. 자존감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외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결국 진정한 사회적 가치나 능력과는 인연이 없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그걸. 이거 잡혀가는 소지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명박이 아무리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무의식 깊은 곳에는 알아요. 자기가 사회적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이라는 거. 나쁜 짓만 잘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겠죠.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지가 안 돼요. 계속. 지금 감옥 가는 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무서우면 감옥이 안전한데 꼭 들어가면 될 텐데 안 들어가려고. 네, 제일 안전한 곳은 감옥이잖아요. 길 가다 맞아 죽는 것보다 낫죠. 자, 근데 어쨌든 자존감, 병적인 사회에서 가짜 자존감을 추구한다는 게 우리 한국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돈이 필요해.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러면 무시당하지 않고 자존감도 지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쫓고 있어요. 가짜 자존감을 쫓고 있어요. 아이들 죽으라고 어릴 때 공부만 하는데요. 부모도 자식들한테 공부 강요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돈 많이 벌려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서. 즉 가짜 자존감 때문에 공부시킨 거잖아요. 또 많은 성인들도 성공과 출세 이런 거를 위해서 막 애쓰고 막 그러는 것도 결국 자존감 때문에 그런 거죠. 가짜 자존감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자존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짜 자존감 가진 사람과 진짜 자존감 가진 사람 차이점은 이 세 가지에서 차이가 일단 납니다. 딴 것도 있지만 가짜 자존감 가진 사람은 과시하려는 충동이 있고 우월감을 느끼는 충동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 앞에 잘난 체하고 뻐기고 이런 사람은 다 가짜 자존감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배와 통제.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사람은 가짜 자존감입니다. 진짜 자존감 가진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효능감이 있어요. 그래서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무력한 사람은 타인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힘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그 사람이 날 배신하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배와 통제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쥐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속적인 확인. 자존감이 가짜 자존감 가진 사람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가짜니까? 불안정하니까? 그게 계속 물어봐요. 백설공주 동화의 그 왕비가 그렇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매일 물어봐요. 지겹게도. 거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다 거울이 이제 거울 깨질까봐 계속 왕비님이에요 이렇게 뻥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오늘 실수로 백설공주라는 거예요? 진심을 얘기한 건가? 하여튼 백설공주를 하루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의 실언으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비가 자존감이 얼마나 허약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진짜 이쁘다고 믿으면 백설공주라도 웃으면서 그래 걔도 이쁘지 이러면 되는데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 걔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짜 자존감의 전형이죠. 계속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백설공주는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보죠. 그런 거. 그러니까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이미 형성된 사람은 반복적으로 남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나 이뻐? 뭐 이러면 막 너 자존감이 나쁘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죠? 연애할 때 누가 그러면 나 잘생겼니? 그러면 자존감부터 키우고 와. 막 이렇게 확인을 계속 하려고 그런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발달 단계를 보면 무의식적 기초까지 어떻게 뭐 좀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자존감의 기초까지 닦이는 과정이 있죠. 그게 어린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자존감의 기초가 부실하면 그 이후엔 당연히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당하게 왜곡된 자존감의 기초 이거를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심리학에서 많이 하는 주로 심리치료의 중심 내용이에요. 어린 시절에 상처를 치유하는 거.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자존감의 기초를 복원하고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마땅히 사랑받고 존중받았어야 될 존재였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나를 높게 평가하지 못하는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겁니다. 즉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나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사실은 치료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치유. 인간이었으면 누구나 다 받았어야 될 거 못 받아 생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잘못된 가치관에서 내가 결별을 해야 되겠죠. 사람을 뭐로 평가해야 됩니까? 이제 철저히 사회적 쓸모로만 평가해야 됩니다. 즉 사회적 가치로만.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제 돈이나 재산 똑같은 얘기네. 돈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뭘로 평가할 수 있어요? 사회적 가치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나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치관에서 내가 먼저 해방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방되면 해방될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할 수 있고요. 이 한국 사회가 웃기는 것이요. 그 웃기는 것이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소위 돈 갖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 낮은 사람들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간으로서의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 다른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기본 특징입니다. 나만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다 존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그냥 두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합니다. 싸우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자, 그런데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존감 낮은 사람일수록 과시 충동, 타인한테 자기를 뭐 과시하고 싶은 거,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 차별, 지배 이런 거에 취약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자존감이 낮잖아요. 낮으니까 상대방을 작살내는 거 아니에요, 자꾸. 너 뭐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이 깎여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자존감 낮은 사람끼리 서로 깎아먹기 하는 중이죠. 서로 공격하면서.
주변에 자존감이나 높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 했으면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차라리 덜 그럴 텐데 자존감 쏙 낮은 것들이 사방에서 나를 공격해야 된다. 이 현상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잘못된 가치관에서 해방이 된다면 이제는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도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해 보이겠죠. 안 됐다. 너 아직도 자존감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러니까 상처 입고 막 어떻게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내가 정신적으로 널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에서 해방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나를 사회적 가치 혹은 사회 쓸모로만 평가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그게 유지가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밖에 나가 생활해 보면 한국 사회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지적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나를 인간으로서 대우하고 평가해주고 지지해줄 인간이 필요해요. 몇 명 필요할 것 같아요? 많으면 좋아요. 많을수록. 근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없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무시해요. 깔보고. 근데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은 그러지 않아요. 존중해줘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당했을 때 집에 가면 더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자존감이 지금 못 견디는 거 아니에요? 막 떨어져가지고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모임이든 간에 그게 있냐 없냐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지적 인간관계가 있느냐 또 소속 집단 그런 곳과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자존감을 서로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도 없다 집에서도 안 해준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뭐 개조시킬 수 없다 도저히 그러면 그래 부모님보다 이제 중요한 건 사회니까 어른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 만들어야죠 내가 연대해야죠. 우리 이제 인간의 가치를 정상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살아보자. 이런 연대의 모임 같은 게 필요하겠죠. 서로 그런 모임 만들어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사회 변혁을 해야 됩니다.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 자, 내가 누구한테 맨날 맞아요. 막 지나가면서 때리고 막 욕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손상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 놔두고 마음 수양을 해요. 이제 날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어때요?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집니다. 이 비유지만 이 한국 사회가 우리한테 계속 강타를 매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지 집단이 있고 소속 집단이 생겼다 쳐도 그래도 압도적 다수의 이 사회는 우리한테 내일 우리를 때리잖아요. 하듯이 테레비를 봐도 두드려 맞고 어디 면접 보러 가서 두드려 맞고 계속 두드려 맞잖아요. 이렇게 연타를 계속 맞으면서 우리가 자존감이 견뎌내겠냐고요.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두드려 패는 대상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만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길이죠. 자, 뭐 하자면 요새 1987이라는 영화가 이제 유행인데 전두환 군부 독재 진짜 무식하거든요. 전두환이. 하는 짓 보고 그 당시 고문 이런 거 보면 정말 끔찍한데 저도 알죠. 그 당시 세대에 이제 학생운동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두드려 패는 대로 맞고 살면 자존감이 지켜져요? 싸워야 지켜집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를 자존감을 짓밟고 있는 군부 독재와 맞서 싸울 때 자존감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때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높았어요. 지금 그게 이상해져서 약간 욕먹고 있는데 자존감이 낮지 않았어요. 왜? 자존감을 깎아먹는 것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신념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신념을 공격하고 신념을 실현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혹은 세상과 맞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도망자나 비겁자가 가질 수 있는 게 자존감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할 수는 없더라도 점차 내가 마음의 힘을 회복하고 연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최소한 투표라도 잘해야 되겠죠? 다음에 홍준표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자존감을 또 높이는 중요한 방법,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이거는 좀 약간 실용적인 건데,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계속 세우고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존감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취감이거든요. 왜냐, 성취감이 계속 반복돼서 이제 경험하면, 이게 자기 효능감 혹은 자신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능력이 있으면 내가 사회적으로 옳은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능력은 있으니까. 쓸모 있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존감 높일 때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삶. 목표를 정하고, 그것도 어떤 목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삶을 살면 자존감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운동도 도움돼요. 뭐 100일 운동 이래서 100일 계획 잡고 하루도 안 빼고 운동했어요. 100일 뒤에 어떨 것 같아요? 자존감 1mm는 올라가요. 아무리 적어도. 1mm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못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언제까지 쓰겠다. 막 진짜 미친 듯이 막 머리 뜯어가면서 써서 그날 다 끝냈어요.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조금? 좀 올라가요. 제가 볼 때. 못한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문제는 목표를 너무 과하게 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목표를 계속 세우고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실천하면서 결과를 자꾸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좋은 게 그 과정 자체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돼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활동과 결합되면 더 좋겠죠. 자, 제가 시간을 많이 초과해서 지금 진행한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 인간 중에서 자존감을 상실한 채 살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한테. 왜? 서로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최소한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처럼 고립된 채 혼자서 각계 분투하면서 혹은 각자 도생하면서 살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즉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 속에서 존중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타인들이 나를 일상적으로 존중해주는 조건에서 자존감 문제는 심각하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자존감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공기처럼. 공기가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최근에 절감하고 계시죠. 미세먼지 터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 공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옛날에 우리 공기 좋을 땐 그런 생각 못 했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했죠. 공기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똑같이 자존감도 옛날에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한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시와 차별을 경험하면서 살진 않았습니다. 혼자 고립돼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돌팔매를 맞아가면서 살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 문제가 지금만큼 심각하진 않았던 거죠. 그 중요성을 그렇게까지 절감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혼자가 됐단 말이에요, 다들. 혼자 되고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당해요. 이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밖에 없다고 믿는 거죠? 자존감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에 매달리지만 기존의 어떤 심리학 책이나 저서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로 심리 치료나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만 자존감을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자존감 열풍이 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 차원에서 자존감 향상 뭐 이런 본부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기구.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천했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온갖 프로그램, 선전, 홍보, 교육 과정에서의 이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의 도입 같은 걸 했는데 어때요? 캘리포니아 사람들 자존감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어요. 80년대부터 미국에 그렇게 자존감 열풍이 불었고 자존감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됐고 여러 군데에서 적용됐으나 미국인들의 자존감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죠. 오죽하면 트럼프를 뽑았겠어요. 트럼프가 정말 자존감 낮아 보이던데. 자, 어쨌든 이런 현상은 이게 피상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하고 좌우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타인이 필요한 겁니다. 다만 무차별적 타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건강한 타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존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좀 가지고 우리가 자존감을 진짜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2가지만 뽑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하나를 김태형 선생님이 직접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네, 눈 감고 뽑으셔야 됩니다. 네, 아무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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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스펙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가짜 자존감을
가지는 조건을 본인 스스로 스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것 스펙이라고 본인도 정의 내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처럼 가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이 그걸로 인해 지켜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죠. 그러니까 집착하는 것이고. 그러면 답이 된 거죠. 네, 맞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금방 허물어진다는 거죠. 자존감을 위해 지지하고 믿어주는 집단이 필요한 건 이해가 되는데 타인과 관계 맺기가 힘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강연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과 관계 맺기가 힘든 건요. 다른 빼고 이런 자존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자존감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 좀 낮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다가갈 때 자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굉장히 걱정이 많고 막 주저하고 이게 불안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러면 상대방한테 좋은 인상을 못 줄 거고 대인관계를 방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의 문제를 포함해서 자기의 심리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데서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용기 내서 오늘부터 잘해볼 거야 갖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한 친구는 이런 대인관계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한 젊은 친구가 있는데 어쨌든 계속 지지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이제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잘 못하니까 계속 안 좋은 반응이 와요. 근데 이제 달라진 건 뭐냐면 옛날에는 그 반응이 오면 그게 무서워서 아예 후퇴해버렸다면 이제는 그 반응이 있으면 와서 그걸 정리해줘. 뭘 잘못했을까? 정리하고 다음에 또 해보죠, 자꾸.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요. 내가 대인관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사회성이 부족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 좀 도와달라. 피드백을 해달라. 그러니까 또 도와준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서 최근에 했던 뜻깊은 말이 세상에는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니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또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핵심은 먼저 좋은 사람을 무조건 만나야 되겠다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극복하면서 자꾸 시도해보는 거라는 거죠. 네. 네. 자존감은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인가요? 객관적으로 자존감이 높고 낮음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 자존감을 척도화해서까지 측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필요하냐면 있다 없다. 만으로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낮다, 좀 높다. 4개 정도의 척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디에서 구분되냐면 아까 가짜 자존감과 진짜 자존감과 관련된 차이점 나오는 거 있었죠. 내가 남들 앞에 설 때 내 모든 걸 그냥 확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꺼려지는가 아닌가 이런 걸 가지고 자존감이 낮다, 높다, 혹은 있다, 없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은 수치상으로 계량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의 자존감은 100, 나의 자존감은 48, 뭐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있다, 없다, 높다, 낮다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심리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높다, 낮다보다는 저는 있다,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자존감이 없다, 있다. 그래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안전궤도에 들어섰다, 뭐 이렇게 수량적으로 좀 올리는 문제가 있겠지만 크게 없는 상태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강연 들려주신 김태현 선생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진짜 자존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자존감 낮은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제 얘기 같아서 공감이 많이 됐고 또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셔서 저한테 너무 유익한 강의였던 것 같아요. 뭐 강연이 사실 세고 셌잖아요 요즘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무료 강연도 많은데
이런 먹거리라도 주고 같이 와서 뒤풀이하고 관계 맺고 이렇게 이제 대형 작가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은 작가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저희가 어차피 갖고 있는 음식들이니까 같이 나눠 먹으면은 뭐 큰 돈 들이지 않고 뭐 이렇게 작가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그 좋은 강연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 연필, 그다음에 주간방송 화이팅! 오렌지 연필로 오세요.